나는 몸이 좀 불편한 아버지에게 매달 아버지의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과거의 아버지는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나에겐 아버지가 남보다도 싫은 존재다. 한 달마다 아버지가 얼굴은 보자며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갈 때마다 시궁창 같은 그곳을 가기 싫었고 매일 퇴근하고 오는 영상통화도 싫어서 저번에 아버지 집을 다 청소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다가올수록 거부감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필요한 것 외에는 연락하지 말고 각자 자신만 잘 챙기자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한동안은 연락이 안 와서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가끔씩 오는 35초의 통화도 용건만 얘기해 내 생활에 지장은 없었고 3일간 밀린 영상 2개를 올릴 수 있었다. 마지막 영상을 저번 주 토요일 저녁에 올리고 다음 영상 관련하여 떠오른 영화 시리즈가 있어 1편을 보고 잤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 일찍 헬스장을 갔다. 이제 5월쯤 되니 새해 다짐으로 운동했던 사람들도 안 오는 것 같다. 집에 돌아와 2편을 보는데 내가 떠오른 장면이 나왔다. 그러다 저녁 5시 48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10분가량 얘기를 했다. 아버지는 뜬금없이 5월달에 언제 올 거냐고 묻는 것이다.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차이진 발음을 구수하게 하셨고 5월 5일 빨간 날이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다. 나는 가기 싫어서 통화로 끝내려 하니까 아버지는 일이 있다고 하며 1시간 있다가 통화를 하라는 것이다. 전화를 끈 차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같이 방금 통화에서 되풀이하듯 지나갔으니까. 영화는 사실감을 위해 실화를 바탕한다는데 맞는 것 같다. 1시간 뒤 통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내가 왜 청소를 해줬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자신이 몸이 불편하니까 해준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다 치워주셔서 본인이 청소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생하며 청소한 것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 나에게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고맙다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쓸데없는 것에 자존심을 세웠다. 내가 생각하는 제일 추한 자존심이다. 남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본인의 자존심만을 생각한다.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 타인의 말에 마음이 찔려 흔들리고 타인에 의해 자신이 정해지는 수동적인 자존심이다. 아니면 사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아랫사람인 아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또다시 5월 5일날 보자고 하셨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묻자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정하자는 것이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싫다는 나의 마음을 왜 아버지가 판단해서 정하는 거냐고. 나는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왜 본가를 가야 되냐고 물었다. 그래서 도돌이표 돌듯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보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악감정이 없다. 내가 딱히 모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모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생색내며 꼬투리 잡을까봐 건덕지 잡을 틈을 안 만든 것이었다. 가족이라면 서로 힘들 때 오고 가며 도우며 관계가 쌓일 텐데 나는 쌓인 게 많아서 아버지에게 도움받기도 싫었고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생색낼 수 있어 애초에 건덕지를 안 남겼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금의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고.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옛날 일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신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종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나의 문제니 존중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는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가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옛날 일이라는 이유로 사과를 안 한다. 아니면 아랫사람인 아들에게 사과를 못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도 건덕지를 안 주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뜬금없지만 이참에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를 비롯한 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 직업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는 공부가 맞지 않아 직업반에 신청했다. 평소에 SNS도 안 하고 누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자랑한 것도 없었고 셀카 한 번 찍은 적도 없는 나였는데 미용, 제과제빵, 실용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끌렸던 것은 사진학과였다. 사진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담아내는 더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내가 담고자 하는 대상을 담백하게 담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걷어내는 빼기의 기술이라고 들었다. 내 인생에서 나는 1등을 하거나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한 적이 없어서 등수에 관심이 없었고 연연하지 않아서 사진도 부담없이 주말에 시간 나면 찍었다. 그렇게 수능을 안 보고 취업을 하게 됐는데 아기 사진을 전문하는 베이비 스튜디오, 웨딩 사진을 전문하는 웨딩 스튜디오, 남성 잡지나 여성 잡지의 외주를 받거나 화보 촬영을 하는 패션 스튜디오가 있었다. 베이비나 웨딩은 지루할 것 같고 뭔가 낭만 있어 보이는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이라 그런지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다 보니 그 니즈에 맞는 비슷하고 반복적인 작업 방식은 마치 공장에서 찍듯이 반복적인 일 같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주받는 업체가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월급과는 달리 재정적인 안정성은 떨어지고 거기에 매달 나가는 월세나 인건비, 고정지출이 빠지면 운영이 빠듯하고 그로 인해 일이 안 잡힐 때를 대비해서 일이 들어올 때마다 일을 해야지 운영하는데 불안감이 떨어진다. 그나마 화보 촬영은 모델이 바뀌니까 그나마 괜찮았다. 비교하는 것 같아 언급하기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광희였다. 평소 TV에 나온 것처럼 활달하시고 비타민 같은 사람이었다. 팬들과 제잘제잘 즐겁게 대화를 하셨다. 그때 기억으로 성대 묘사를 해보자면 어머어머 진짜? 진짜로? 어머어머머 어떻게 그래? 나는 옆에 있으면 기빨릴 것 같지만 밝은 에너지가 넘쳤던 분으로 기억한다. 어느덧 일한 지 3개월이 지나 2월이 되었다. 폭설이 내렸던 밤이었다. 누나는 상태가 안 좋아져 바깥으로 돌아다녔다. 아버지만 보면 흥분해 누나에게 붙을 사람은 할머니뿐이지만 연로하셔서 결국 내가 붙어야 했다. 폭설 쌓인 밤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손님을 안 받으려고 지나친다. 그러자 뒤에서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택시를 뒤따라 잡으려는데 뒷바퀴가 돌아가며 눈이 나에게 다 튀었다. 뒤에서 할머니는 계속 택시를 잡으라고 소리쳤고 이 상황이 답답했다. 마치 세상이 나에게 꿈깨라고 비웃는 기분이 들었었다. 그렇게 누나는 입원을 하게 되고 나는 계획 없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러다가 반장님이 같이 일을 하자며 경기도 성남의 오르막 중턱에 위치한 가정집을 잡아주며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 숙소 사람들이랑 PC방 가서 중국집 짜장면도 시켜 먹어보고 다같이 술을 마신 어느 날은 룸메이트 분이 방에 소변을 봐서 내가 닦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나를 보며 낄낄 웃어대기도 하고 언제는 펜션을 잡아 놀기도 했다. 그렇게 팀을 이루어 건설 현장도 여러 군데 다녔다. 상암 MBC 현장에선 일당 10,000원 올려준다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뿌듯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일한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1년 좀 넘게 일을 했다. 문득 어머니란 사람이 궁금해졌다. 5살 때 이혼하고 사진도 없어 얼굴도 몰라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감정이 없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 내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어머니가 나오고 그것을 증거 삼아 어머니 등본을 떼서 주소를 줘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전국 일주를 하며 어머니를 찾으러 떠났다. 제주도부터 차근차근 올라갔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을 다니니 엄청 어색했다. 군입 때도 혼자 갔는데 강원도 백이보충대에 다른 가족들이 쭉 서 있고 군악대의 축가도 들리지만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 속에 나 혼자 있는 건 고독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어색한 감정이 남아는 있지만 조금씩 적응이 되었다. 부산으로 올라가 해남, 여수, 순천 등 아랫지방을 돌다가
어머니 동네에 도착을 했다. 주소로 가보니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다가구 주택이었다. 혹시 그 사이 이사 갔나 싶어 근처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그 주소가 맞았다. 그렇게 다시 담벼락 앞에 긴장되어 벨도 못 누르고 담벼락 너머를 까치발로 기웃거리다 인기척이 들리면서 문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나는 후다닥 물러나 있었는데 어머니 나이대의 여자와 남자가 나왔었다. 여자와 나는 말없이 몇 초간 서로 마주 봤었다. 먼 거리여서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문 열 때 보이게끔 문고리 위에 받침대가 있었는데 그곳에 서류를 증거 삼아 그 서류 뒤편에 글자 몇 자와 내 번호를 남기고 떠났었다. 그날 마음이 심란해서 하루 종일 PC방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카톡에 친구 추가가 되었는데 그때 마주봤던 사람이 농후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카톡이 초기화돼서 친구 목록이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4번 정도 말했는데 통화 수신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끊었는데 신경이 쓰여서 물음표로 저장을 해놨는데 뭔가 묘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고독하게 입대를 한 후 강원도 속초에서 군 생활을 했다. 워낙 집안 환경에 익숙해져 나에게 군대는 편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워낙 사회성이 없어서 남들 앞에 말할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을 엄청 많이 흘렸었다. 생활관 저녁조모 인원 보고하기 등 남들에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개인 시간에는 줄넘기만 했는데 10분에 1000개씩 하루에 8000개 정도에서 살을 25kg 정도 뺐었다. 그리고 만화책만 봤던 내가 군대 도서관에서 책을 접하게 되었다. 나도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누나도 불안해 심리에 대해 궁금증이 들어 심리 관련 책을 읽었다.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니 관심이 생겼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를 알게 되었고 10번 정도를 읽었던 것 같다. 어느 동기는 10번을 같은 책을 보는 내가 소름이 돋는다고 했었다. 이 책은 그 당시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허무함에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저녁할 때 행가래를 해주는데 사진 속의 감정이 잘 담긴 것 같다. 진짜 높이 날았는데 무서웠다. 저녁 후 얼마 안 가 누나는 떠났고 나는 집안에만 있었다. 2년을 그렇게 살았다. 건설 현장과 군 시절 모은 돈을 축내며 긴 시간 속에 생각을 했다.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정신과 의사는 어려울 것 같아 심리 상담사를 하려고 알아봤다. 심리 상담사도 어려워 보였는데 일단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따고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했다. 알바도 시작했고 남는 시간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다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긴 이야기가 끝이 났다. 여행 다닐 때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만 마치려고 한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남은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